서동영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아이고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을 그렇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더운데 우리 교육 현실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리가 교육 개혁 시리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초중고 교육 재정 관련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늘은 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이 많죠. 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내각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1차 발표 때는 제일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고 2차 명단에서 가장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에요. 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학교 총장 현재 그런가요? 충남대 출신이에요? 지금은 아닐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할 때 2022년, 21년 이때 국정감사를 가면 그때 충남대학교 총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충남대 출신이고 여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할당 여성할당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카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교육계 상당수의 인사들은 왜 하필 지역할당 여성할당을 교육이 책임져야 되는 거냐. 부총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불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충남대 국정감사를 갔을 때 큰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충남대학교 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었어요. 동문들하고 학생들이. 근데 그걸 학교 당국이 계속 반대를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철거를 하니 마니를 가지고 계속 다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이제 민영배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더불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진숙 총장이 보여준 인식이 상당히 저희로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인식 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때 총장이었으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는 쪽 반대하시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충남대 민주동문회 사람들 또 충남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활동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진숙 총장이 상당히 좀 극우적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기억이 있고 이번에 이제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제자 논문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문 표절 문제는 사실 특히나 학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치명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하던 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김인철 한국외국대 총장이 지명이 되셨는데 저희가 결국 김인철 총장도 후보자에 낙마를 하게 됐던 건 후배 논문 제자 논문 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진숙 총장도 제자 논문을 가져와서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이진숙 후보자 본인을 올렸다는 거니까 이건 뭐 전형적으로 훔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자녀를 일찍이 2명이나 해외 유학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해외 유학 시키고 이거 여건이 되고 또 생각이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김문석 국무총리도 국제고 나와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그러니까 국내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기 자식은 외국에서 그러면 정 장관을 맡고 싶으면 다른 거 해라. 그건 교육부 장관을 이런 사람이 하냐. 이제 이런 시비들이 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 시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문제점 지적된 문제점들만 놓고 보면 제가 주도해서 날렸던 김인철, 박순애 이 두 분 교육부 장관과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서 좀 교육 현장의 여러 좀 불만들 여러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좀 평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교육과 관련해서 제야에 그 실력 있는 분들 많거든요. 사람 진짜 많은데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은 좀 그래 왜 그럴까? 아까 구구적 시각. 그래서 이런 분은 윤석열 대통령 임명했으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현재 장관 후보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그에 이제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고 지난번에 국민 추천도 받았으니까요. 네. 거기서 거론되는 많은 그 인사들 중에 그걸 놓고 이제 판단하고 고민해서 그중 이제 몇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검증을 하고 검증에 통과하면 이제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역 할당, 여성 할당에 대한 요구가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교육부 장관을 맡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들로도 뭐 조금 좀 수월치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노무현 표절이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나는 내 아이를 국내 교육을 못 믿고 외국에 보낸 분이 국내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다 괜찮아도 이거 하나만으로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 CBS를 안 듣는데 내가 계속 게스트 데려와서 CBS에서 방송하면 내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 건 너무 단순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한국 교육을 어떻게 바꿔내고 교육 혁신을 이룰 것인가 우리 한국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은 해외에서 교육을 시켜놓고라고 하는 말이 늘 반발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사실 교육 정책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나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요. 말 나온 김에 좀 그럼 더 나 지금 질문 좀 할게요. 국회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들도 뭐 많이 만나보셨을 거고 대부분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보내고 싶은 거예요. 다. 뭐 저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을 그 희망을 국내 교육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해외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죠. 여건이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랬던 분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거에 불편함은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제일 낙마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짚으면서 초, 중, 고 교육 재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많지만 그렇지는 않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정리를 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우리 교육제 초중고 교육재정은 다른 예산과 달리 다른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그 예산대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 초중고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 내국세 20.27%를 반드시 초중고 교육 비용으로 떼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육 재정이 다른 재정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공교육비가 2019년 기준에서 OECD 국가 중에 5위,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러나 그 전 5년 전인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2위, 중고등학교 23위에 불과했던 터다. 말하자면 이렇게 5위, 2위를 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교육 투자를 충분히 못했던 것들이 좀 누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재정이 좀 늘어났을 때 추가 투자를 통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적으로도 그렇고 인적 설비들도 더 좀 해야 될 단계인데 지금
그 초중고 교육 재정이 좀 넉넉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자꾸 다른 데서 뺏으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좋지 않다. 그리고 뭐 우리 돈이 펑펑 남아 돌아서 그렇다라는 지적들도 나오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얼마 그렇게 봐야 될 건 얼마 안 아니다. 됐고 좀 우리 교육을 위해서 이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아직도 많이 나쁘다. 네. 그런데 성면 자제가 있는 그 학교의 면적 비율이 전국적으로 12%가 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이루어지는 주요 건물에서 지은 지 40년이 지난 노후 건물의 비율도 엄청 높고 심지어 우리 화병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비행기. 그게 있는 그게 있는 학교도요. 2021년 기준으로 하면 강주가 34.8%고요. 전남이 22.6%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그도 분필 침판이 있는 비율도요. 뭐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돈 좀 있으니까 뺏으자고 해서는 안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들을 좀 준비하도록 더 많이 독려하고 이래야 되는 거다. 예,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러니까 초중고 예산 너무 뺏지 말고 좀 놔둬라 이 말씀하시는 거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고등교육 재정은 결국 대학 재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대학 재정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다 각 대학에서 사립대는 수업료? 그걸로 운영되나요? 자, 우선 제가 그 초중고 재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지금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청에서 돈이 남아돌아 펑펑 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제가 조금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방교육청들이 돈을 펑펑 쓰냐? 사실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랬었냐면요. 우리가 1년에 거치는 내국세 20.27%를 지방교육 재정으로 바로 편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예산은 내국세 20.27%를 세입으로 잡고 그걸 가지고 세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국세의 규모, 내국세가 얼마나 거칠 건가는 조금씩 다르겠죠. 2024년 하반기에 예측하죠. 그렇겠죠. 그때 예측한 액수를 가지고 거기에 20.27%를 계산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만약에 예측보다 더 훨씬 많이 거치거나 예측보다 훨씬 적게 거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인 2020년, 2021년 당초의 예측보다 수출이 굉장히 호조였어요. 그래서 내국세가 굉장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말에 예측했던 그 내국세의 액수보다 훨씬 많이 거쳐서 2020년 후반기 9월쯤 되니까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액수가 너무 많아진 거야. 금액이 많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돈을 그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지방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에 뒀던 돈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 그 태블릿도 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돈 흥청망청 쓴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왔는데 그게 이제 20년, 21년 그러다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오히려 또 예측보다 훨씬 적게 거쳐가지고요.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거든요. 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지방교육 재정을 흥청망청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들은 충분히 아직도 많이 좀 필요하고 써야 하는 돈이어서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그런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선대본부에서도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너무 많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시고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우리 초등교육은 여전히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4년 동안 계신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피 끓는 외침입니다.
함부로 예산 줄여놓으면요.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50억을 세웠다고 쳐봐요. 잡는 대비. 근데 국내세가 많이 거쳤어. 그래서 10억이 더 거쳤어. 그럼 그거를 빨리 써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이렇게 기금으로 전환해요. 예. 그래서 기금도 전환하고 기금도 많이 쌓이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기금으로 쌓고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는 아이들 태블릿 사주고 이랬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없는 태블릿 비용이 여기가 나오니까 교육 예산이 흥청망청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리적으로 하고는 있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좀 우리 서동영 의원 얘기 좀 귀담아 들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어제 교육감이랑 인터뷰했는데 교육감도 이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네. 예. 뭐 교육감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 예산 배정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 예. 그래요. 그러면 아까 질문한 거 고등교육 재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고등교육 우리가 대학교육을 고등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등교육은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의 기반이 됐던 게 한국의 대학들이지요.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고등교육 단계, 대학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실력을 쌓아 나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면 많은 돈들을 좀 투자를 해서 아이들 교육에 많은 좀 이렇게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고등교육에 관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선 그 GDP 대비해서 고등교육 예산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기준이 이름이 있어요. 이게 OECD 국가의 평균이요. 한 2, 3년 전에 통계이긴 합니다만 1.1%예요. GDP 대비 1.1%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고 있어요. OECD 국가의 평균이. 근데 한국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0.7%예요. 이게 0.24% 차이면요. 수천억이죠. 그렇죠. 당연히. GDP는 국가의 모든 그거니까. 그런데 이 0.7% 중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이걸 빼면 0.4%에 불과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요 고등교육에 정말 돈 안 써요. 그렇네요. 그래놓고 한국의 미래를 대학생들한테 뭐 한국의 미래를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서 훨씬 더 많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쌓은 실력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고등교육 재정은 딱 0.7% 선. 그것도 이제 장학금 빼면 0.4%인데 그래 놓고 그럼 대학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필요하면 이제 등록금을 올려야 될 거잖아요. 등록금은 못 올리게 하죠. 등록금을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쩔쩔 매고 있고 고등교육의 질들이 자꾸 낮아지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만 더 좀 집중하게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요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등교육 재정이 너무 적은 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교육 예산은 적고 대학한테는 돈 더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대학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외부에서 하는 용역 같은 거 받아갖고 이제 그 돈들을 충당하게 되고 근데 그런 용역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지방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집중되고 지방 대학의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지고 지방 대학에 있는 좀 실력 있는 교수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기려고 들고 이렇게 되면서 지방 대학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그 구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나 김민석 총리나 자식들 다 외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네요. 우린 이런 걸 모르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 예산은 국회에서 조절을 해서 올려야 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초중고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그해 거치는 내국세의 20.27%를 의무적으로 배정해 주는 거고요. 네. 고등교육 예산은 그해 교육부가 예산을 짜서 올리면 기재부가 평가해서 기재부 예산은 국회에 올라와서 국회 심사를 거쳐서 이제 예산이 그 책정이 되는데 아이 학생들 등록금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도 그동안 많이 반대를 해왔었지요. 고등교육을 국가가 돈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한테 등록금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등교육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아니 그러면 그게 10여 년 전에 등록금 반값 등록금 막 하던 때가 그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 아닙니까? 그럼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고등교육 예산을 올리자라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됐어요. 많이 논의가 있었어요. 예, 예.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예. 지방교육재정처럼 예, 예. 고등교육도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자. 예, 예. 그래서 GDP 대비 1.1%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자. 예, 예. 이런 법안을 저도 냈고 유경원도 냈고 그랬는데 예. 교육부나 기재부가 극력 반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 안 됐던 거거든요. 기재부가 반대한 건 이해가 되는데 교육부는 왜 반대해요? 기재부가 반대하면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반대합니다. 따라서. 기재부가 그렇게 센 거예요? 오, 네. 기재부가 이제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결국 못하고 말았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는 훨씬 지금보다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구조들을 좀 봐도요. 네.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대학의 거의 한 70% 이상, 70% 전후가 국립대학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립 주립대학 뭐 이런 것도 사실 국립대학 우리의 국립대학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공립적 예. 공적 영역에서 만든 학교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하고 전문대학을 통해서 보면요. 네. 국립대학의 비율이 뭐 30몇 %밖에 안 돼요. 그런가요? 예. 비율이 예. 굉장히 낮고요. 예. 총 그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재정 중에 국가가 책임지는 비율도요. 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거의 한 70, 80%가 돼요. 예. 한국은 50%밖에 안 돼요. 40, 50%밖에 안 돼요. 그나마 그게 최근에 그 국가장학금이 많이 늘어서 좀 늘어난 거예요. 아까 제가 그거 질문을 했어요. GDP 대비 0.7%인데 국가 장학금이 빼면 0.4다. 그럼 국가 장학금을 0.3%나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장학금 비율은 장학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예. 요즘 웬만한 데서는 학생들 다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거는 많이 교육 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그 학생들의 그 학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또 한편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고 네. 그거 말고 대학교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대학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건 또 별도로 해야 되는 차원인데 네. 지금까지는 거의 학생들 등록금 문제에만 좀 관심이 있었고 네. 대학들의 그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노력을 못했던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이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걸 의제를 좀 던져보면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학을 10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립대학 비율을 하고 그러면 고등교육 예산의 중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금 다 말할 수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교육 시리즈를 하게 된 게 제가 사립 대학이나 이런 데를 국가가 마음대로 하면 되냐?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국립대나 이런 거 비율을 더 늘려야 되고 그 얘기하려면 1시간도 더 넘게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개혁 시리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국립대 10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그 고등교육 예산을 좀 확보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외국에 비해서 국립대학 비율이 30% 다른 데는 한 60~70%라고 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됐고 이것들은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학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고 구체적 데이터를 좀 다음번에 준비를 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 얘기 안 하고 교육 얘기하니까 재미있네요. 저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